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하거나 아니면 좀 과식을 해서 속이 더부룩함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저도 그냥 간편하게 소화제를 먹기는 하는데 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의약품 중에 이 소화기관과 관련된 의약품이 약 1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찾는 의약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위장질환은 음식과 관련된 거 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를 했을 때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다 보니까 괜찮아지겠지, 약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병원을 거의 안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위장 질환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오랜 시간 또 고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만성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위장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소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증상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런 소화 기능의 문제는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위와 장을 통해 음식물 흡수가 잘 이루어져야 인체의 면역 체계와 신경 시스템 등도 원활하게 가동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항상 바쁜 일상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위장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해주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자율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복잡하게 위장을 조절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노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게 기능성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같은 그런 여러 질환들로 오시게 돼서 이런 질환들이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부터 특정 약물까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쉽다. 특히 모든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염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소화불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잠깐 소화불량이 있다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이제 길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화가 되게 돼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혹은 가슴 답답함이 계속된다든지 이런 경우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또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소화불량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위염 환자의 80%는 가벼운 소화불량과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민병훈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사실 저도 조금 속이 쓰리고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소화제로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참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너무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사실 의사인 저도 이런 가벼운 증상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좋아지길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고쳐본다거나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위장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또 기능성 소화불량인데요. 오늘은 이 세 질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민병훈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실제로 병원에 계시다 보면 속이 쓰려요, 속이 아파요. 이렇게 방문하는 환자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으시죠. 소화기내과 진료를 하다 보면 한 50% 정도? 그 정도로 좀 많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런 속이 아프다, 쓰리다 이런 게 있게 되면 우리가 주로 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보통 이제 위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그 명치 부위가 뭐 쓰리다, 아프다, 쥐어짠다. 뭐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고요. 뭐 다르게는 뭐 미식거린다, 그리고 토한다, 그리고 배가 더부룩하다. 뭐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장 증상으로 고생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 2회로 올라가 있는 그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거는 워낙에 또 주위에 많고 또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은 질환이잖아요. 네.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던 게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같은 위장관 질환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술을 많이 좀 드시고 또 맵고 짠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도 네. 이렇게 새벽에 배 아프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떤 날은 12시 이후로 오는 환자들 다 배 아팠던 네, 그런 환자들이었어요. 네.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이런 속쓰림, 명치 통증 이런 증상들이 이제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위가 어떤 장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 위의 구조는 그 간단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목의 그 중간 정도부터 식도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명치 근처부터 위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좀 위를 자세히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그 식도에서 위로 들어오는 분문부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제 위 저부, 그리고 위 체부, 그리고 아래쪽에 유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12지장으로 나가는 분인 그 유문 괄약부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위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식도를 지나서 이제 위로 들어오잖아요. 그 음식물을 일단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 음식물들이 위산을 만나서 소화되고 분해돼서 그래서 이 음식물들을 12지장으로 그럼 보내는 운송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위의 구조와 역할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여러 조직 중에서도 특히나 질환이 좀 잘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 위점막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위점막의 구조, 즉 위의 구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위부터 소장이나 대장까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모든 위장은 가장 안쪽에 보통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는 곳이죠. 점막층이 있고요. 그 아래부터는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점막하층, 또 그 아래에 근육층, 또 그 아래에 장막층이라고 하는 4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질환이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선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깊이 있는 근육층이나 장막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다행히도 그쪽은 잘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면 이제 위가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운동을 잘하는 위가 이제 튼튼한 위라고도 하는데 위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팔, 다리 같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보통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이제 수위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제 심장이나 혈관이나 위나 장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해서 불수의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불수의근들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조절을 받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몸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환경이 좀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가 탈이 나는 경우를 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위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제 위 내시경을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건강한 위구나라고 알 수 있게 좀 깨끗한 위가 건강한 거겠죠? 그렇죠. 내시경을 하다 보면 네.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소화기내과 의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굉장히 깨끗한 위를 보게 되면 와, 깨끗하구나, 좀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위가 깨끗해서 그런 건지 보통 젊은 사람이 좀 깨끗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어서 부러운 건지 명확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건강한 위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왼쪽 사진이 이제 위의 전정부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이는 구멍이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곳이고요. 네. 그 주위를 보면 이제 점막들이 연한 갈색이나 분홍빛 등으로 좀 탄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아, 건강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또 오른쪽 사진은 그 위에 체부 사진인데요. 그 지나가는 위 주름들을 보면 좀 선이 살아있는 게 좀 느끼실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 위축성 위염을 보면 이 주름들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뭉툭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주름이 좀 닳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좀 세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염증도 없고 교양도 없는 좀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위를 봤는데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에 발생하는 흔한 질환 중에서 먼저 위염인데요. 그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위염이라는 것은 당연히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인데요. 이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명치의 답답함 같은 거를 좀 뭉뚱그려서 전부 아, 나 위염 생긴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시경을 하는 의사나 조직을 보는 병리과 의사들은 그 내시경상에서 보이는 염증이 보일 때나 아니면 조직 병리 검사 상에서 염증이 보일 때만 한해서 위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네. 생각보다 이게 증상하고 검사 소견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병원에서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위염 때문에 내시경을 했는데 네. 내시경이 멀쩡하다. 근데 나는 힘들다. 아프다. 그렇죠. 네. 아프다. 네. 그런 어떤 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크게 이제 간단히 나눠 보면 위염이라는 것은 진짜 위 점막에 염증이 있는 위염이 있고 염증이 관찰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죠. 그런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신경을 많이 쓸 때 이제 뭐 위가 쓰리고 뭐 아픈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주변 분들이랑 얘기해봐도 이런 위험은 좀 꽤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위염은 그 아마 너무도 흔한 질환이라 오히려 안 겪어보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봐야죠. 네. 그 병원에서 경험을 보면 하루에도 정말 위염으로 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보통 의사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급성 위염은 좀 말 그대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외상이나 뭐 수술을 했거나 뭐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쇼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같은 어떻게 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급성 위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진통 소염제를 과량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술 같은 좀 위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면 갑자기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위염이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명치 부위가 갑자기 아프고 또 소화불량이나 네. 속쓰림, 구역, 구토 뭐 이런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하게 오면 급성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급성 위염의 특징이 있는데 원래 위라는 장기는 그 손상이 되더라도 재생이 굉장히 빠른 장기거든요. 그래서 급성 위염은 좀 원인을 좀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좀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갑자기 발생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스럽긴 하지만 또 치료가 잘 되는 게 그런 급성 위염이라고 하셨는데 급성 위염이 몇 가지로 나뉜다고 하죠. 네네, 그 급성 위염은 간단히 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급성 표재성 위염, 그리고 급성 미란성 위염, 그리고 급성 출혈성 위염으로 분류를 하고요. 각각의 내시경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사진이 급성 표재성 위염이고요. 네. 그 보시면 이제 위에 전정부에 손톱으로 좀 빨갛게 쭉 긁은 듯한 염증이 관찰됩니다. 긁힌 것 같네요, 정말. 그렇죠. 네. 뭐 모양만 봐도 많이 쓰리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급성 미란성 위염이고요. 미란이란 뜻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약간 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사진 보면 군데군데 빨갛게 헐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미란성 위염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헐은 것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 피가 나 있거든요. 아, 이게 피가 굳은 색깔인 건가요? 네네, 그러면? 피가 굳어서 좀 까맣게 보이는 색깔이 있는데
미란성 위험이 정말 심할 때는 좀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이제 가장 심한 출혈성 위험이라는 사진인데요. 네. 왼쪽에 좀 군데군데 보면 까맣게 보이는 흔적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헤마틴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느낌상 피가 났다 그러면 좀 빨갛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까맣게 보인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는 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이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그 위산을 만나게 되면서 까맣게 탈색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빨간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모세혈관에서 좀 미세 출혈이 좀 발생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와, 진짜 그 사진만 보더라도 이제 통증이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성 위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만성화돼서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단순하게 느낌으로 보면 위험이 계속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들 것 같죠. 네. 근데 오히려 만성 위험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급성 위험보다는 증상이 조금 약한데 좀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만성 위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급성 위험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시진 않는데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계속 가거든요. 네. 이제 그림이 이제 만성 위험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급성위험과는 좀 다르게 좀 생활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느낌들이 많고요. 뭐 명치가 좀 아프다든지, 뭐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뭐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찬다든지, 네. 아니면 뭐 미식거리다든지 하는 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좀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위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네. 아마 여기 보이는 이런 소견들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시경 하고 나서. 근데 이제 표재성 위염은 말 그대로 급성 표재성 위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축성 위염은 말 그대로 위 점막이 얇아져서 위축됐다는 뜻이고요. 네. 비후성 위염은 오히려 위 점막이 두꺼워졌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는 게 있는데 단어가 좀 낯선데요. 그 간단히 말하면 네. 그 위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그 재생을 잘 못해서 오히려 위 점막 대신 장 점막이 생겼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위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게 좀 중요한데 급성위험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이제 만성에서는 좀 유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이외에 뭐 드시는 약이나 뭐 식습관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성위염의 환자까지 봤는데요. 그 만성위염의 환자 위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요. 그 환자 사례가 준비되어 있죠. 그 내시경 사진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만성 위축성 위염의 소견이거든요. 왼쪽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보신 건강한 주름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좀 주름이 좀 달아 없어진 느낌이 좀 강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네. 그 주름이 너무 점막이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이제 원래 혈관이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혈관이 투명하게 좀 잘 보이는 보이네요. 모양을. 네. 그게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낯선 단어인 그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인데요. 네. 위 점막 대신 장 점막이 자라게 되는 걸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위축된 위 점막하고 그리고 새로 자란 장 점막이 좀 섞여서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저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위의 내시경들은 이제 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확연히 좀 보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도 이 만성 위축성 위험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장상피 화생 이 두 가지 위험이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에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부에서 그 위축성 위험이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을 하고 장상피 화생이 좀 진행을 하면 그럼 이제 이형성이 되고 그 이후 이제 일부가 위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으셨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정상이었던 위 점막이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영향을 받아서 뭐 위축성 위염이 된다든지 표재성 위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궤양이 된다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장 상피화생으로 좀 바뀐 다음에 이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형성이란 말도 조금 단어가 좀 많이 어렵죠. 네. 네. 그 이형성이란 말은 그냥 쉽게 그냥 형성이 좀 이상하게 됐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형성이란 것은 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그 위축성 위염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축성 위염의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만성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른 것보다 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되는 게 외인성 요인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인성 요인은 뭐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네. 약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나 담배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교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인성 요인은 좀 알아두셔야 이제 좀 조심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헬리코박터균은 아마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하게 듣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위에는 너무 이제 산성이 강해서 뭐 균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이제 옛날 과학자들도 그 위산이 너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산을 버텨내면 살 수 있는 균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우리나라 요구르트인가요? 그 광고에 한번 나오셨던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네. 외국인 박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1982년도에 그 이름이 이제 베리 마셜 박사님이거든요. 네. 그분이 1982년도에 기존에는 이제 위산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균은 없다라고 알려져 왔었는데 위에서 살고 있는 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균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고요. 워낙 의학적으로 큰 발견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분은 나중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뭐 위점막과 위산의 그 파도 같은 데에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잖아요.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오른쪽 사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모양인데 꼬리가 많죠, 여러 개로. 이게 편모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증식은 많이 느린데 이 꼬리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재빠르게 좀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중요한 게 그 급성 위염에서는 급성 위염이 회복하고 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만성 위염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어떤 질환을 지속시킨다든지 아니면 악화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이제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어서는 암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네. 균이네요. 그렇죠. 근데 연경 아나운서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없던 것 같은데 이제 주변 분 대화 나누다 보니까 몇 분 좀 계시던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경험 있으세요? 저도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를 해볼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검사는 안 했어서 지금 제 안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특별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할 경우가 아니라서 안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 몸에도 생각보다 많이 좀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균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제 꽤나 이제 감염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연령별로 되게 고르게 감염이 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연령별 감염률인데요. 그 보시다시피 20대 이후에부터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30대에서 40대에는 거의 뭐 60% 이상이 감염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보통
먹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음식물의 위생이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음식물의 위생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보통 감염률이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네. 이제 아프리카 같은 어떤 저개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근데 우리가 뭐 한국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해 있다고 보통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60%는 사실 너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한국은 높으냐 네.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이 좀 많습니다. 네. 그 가족 간의 감염이 좀 많고 이게 이유가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좀 내려오는 식습관이 좀 네. 한 냄비에 좀 같이 숟가락 넣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찌개 같은 거 먹을 그렇죠, 때 그렇죠. 같이 먹으니까. 네네. 예. 음식물의 감염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때문에 좀 감염률이 높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애기 네. 너무 어리면 그 입으로 직접 씹어서 그렇죠. 예. 할머니들은 이제 막 그렇죠. 씹으셔서 애기한테 그렇죠. 넣어주시고. 뭐 음식도 이제 애기한테 주고 이제 뭐 헬리코박터도 같이 주고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 좀 생각보다는 좀 감염률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행동을 좀 지양해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또 덜어서 먹는 문화가 조금씩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는 좀 양성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그럼 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보통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그 위 전체의 염증을 퍼뜨리는 데는 한 15년, 2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감염인이 비감염인보다 한 위암의 발생률이 한 3배에서 한 6배 정도? 그 정도 좀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WHO에서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그 위암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장질환 중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관리는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뭐 예전에 위궤양이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위암에 대해서 뭐 시술이나 수술을 좀 받았다든지 아니면 위암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궤양이 있거나 위암 수술을 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제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양성이라고 모두 제균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에서만 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위산범비 억제제하고 2개 이상의 항생제 그리고 이제 위장 점막 보호제 뭐 이런 약들을 좀 섞어서 좀 1-2주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 사진이 그 내시경으로 조직을 좀 작게 얻은 다음에 그 아래에 노란색하고 빨간색 보이는 키트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작은 조직을 넣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지를 보는 신속 분해 검사가 있고요. 네. 너무 내시경으로만 막 조직을 뜯고 확인하면 환자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작은 방사선 원소를 흡입한 다음에 내뱉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 2가지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워낙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 있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제균 치료를 꼭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도표를 좀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증상별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제 양성률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감염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제 보시면 뭐 속쓰림이나 뭐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이 있는 분들이나 무증상이 있는 분들이 양성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다시 말하면 이 증상하고 연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라마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정한 건 뭐 궤양이 있었다든지 조기 위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림프종이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제균 치료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외 다른 경우는 이제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응급실에 제 30대 젊은 남자가 피를 토하면서 아이고. 왔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위궤양에서 이게 출혈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위염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위 질환이 이제 위궤양인데요. 위염보다는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일반적으로 위궤양은 그 위염보다 증상도 훨씬 심하고 치료도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위궤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염보다는 깊은 곳까지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원인은 위염과 비슷한데요. 그 계속 나오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좀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담배를 많이 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위의 점막은 위산을 잘 버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이 위산을 잘 못 버티게 만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위궤양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은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그 위궤양의 단계를 좀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 사진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가장 왼쪽 사진이 이제 궤양이 생긴 직후거든요. 그 활성 단계라고 하는데 증상이 가장 심하고 또 출혈 가능성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단계고 이제 가운데 사진이 이제 회복 단계거든요. 이제 궤양 주위에 그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재생상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재생상피들이 자라면서 점막을 덮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흔적 단계인데 흔적 단계는 이제 회복이 거의 끝나서 이제 재생상피가 궤양을 거의 덮어서 이제 흔적만 보이게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양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하면 그 통증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빨리 좀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그 위궤양의 치료는 좀 빠르게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든 증상을 조절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궤양의 치유를 좀 촉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네 번째는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지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긴 기간 동안 위산분비 억제제하고 위 점막 보호제를 같이 쓰면서 증상을 좀 조절하고 궤양의 치유를 좀 촉진하게 되고요.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몇 번째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궤양이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이 되고 자꾸 나빠지고 이런 난치성 궤양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아무도 몰랐죠. 근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발견되고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한번 재균을 해보니까 재발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재균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위궤양은 치료가 되더라도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하는지 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특히 위궤양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합병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먼저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 과장님께서도 그 응급실에 피를 토하면서 오신 분들을 아마 워낙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위궤양 때문에 피가 쌓여서 피를 네. 토해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위궤양이 출혈이 발생하면 저도 아직은 좀 많이 좀 무섭거든요. 네. 일단 그 내시경 사진으로만 보면 왼쪽 사진 보시면 그 위궤양 바닥에 네. 좀 투명하게 좀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궤양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된 혈관인데요. 이 노출된 혈관이 상처를 받게 되면 네. 오른쪽 사진이 돼버리거든요. 네. 또 오른쪽 사진 보기만 해도 조금 많이 심각하죠. 그렇네요, 네. 진짜. 네네. 이게 지금 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건데 아. 이게 위에 쌓이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티지를 못하게 되면 이제 피를 입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입으로 피를 다량으로 토하게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피를 토하면 네. 출혈성 쇼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내시경 의사들은 이제 전기 집게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출혈 부위 자체를 그냥 태워버린다든지 통째로 아니면 네. 지혈 클립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집게 같은 걸로 여기를 다 봉합해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응급실에 네. 저런 환자들이 이제 오셔서 새벽에 토하고 피를 토하고 오시면은 이제 응급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새벽에 우리 과장님 같은 소화기내과 의사를 이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봐주셔야 되는 응급으로 내시경 하시고 지혈하시고 아.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살펴볼 텐데요. 협착입니다. 협착은 이제 뭐 좁아졌다는 뜻인데. 이제 궤양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궤양이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손상된 부위를 덮어야 되는데 궤양이 너무 크면 네. 그 손상된 부위를 덮기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조직을 좀 과다하게 끌어오거나 아니면 궤양이 회복될 때 너무 좀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네. 이러면서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 좁아지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네. 그 왼쪽 사진이 그 궤양이 좀 발생을 해서 주위 조직을 당기다 보니까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좁아져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좁아진 부위에 이제 풍선 카테터를 좀 가늘게 넣어서 네. 풍선을 부풀려서 물리적으로 넓힌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내시경 쪽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수술 같은 걸 해서 좀 먹는 길을 좀 우회시키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네, 다음은 천공인데요. 우리 의학 용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네, 천공은 쉽게 말하면은 위 점막에 좀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제 궤양이 심해지면 네. 위 조직이 뚫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궤양을 제때 관리를 안 하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좀 보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점막 아래층까지만 궤양이 있었는데 방치를 하게 돼서 위 벽이 전부 뚫리게 됩니다. 사중 벽이 다 뚫리게 되고요. 아. 그 문제가 되는 건 네. 그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복강은 원래 균이나 이물질이 없는 청정 지역인데 네. 이 청정 지역에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막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네. 수술 같은 거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위염과 위궤양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성 소화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 장애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 병원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소견인 것 같은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그 위암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위염 같은 증상을 좀 보이는 걸 말하거든요. 보통은 그 조금 예전 분들은 신경성 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 봐도 답답하죠. 이제 나는 뭐 속이 쓰리다, 네. 아프다, 지금 죽겠는데 병원 가니까 뭐 내시경성으로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리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시경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뭐 검사상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어떤 기전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물이 소화가 된다는 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을 내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서 소장으로 내리는 어떤 그런 힘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트레스, 뭐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불량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발생하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내장 과민성이라는 걸 유발하게 됩니다. 네. 내장이 과민해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가 팽창을 하잖아요. 근데 팽창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을 못 느껴야 정상입니다. 네. 물론 많이 먹으면 느끼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적게 먹으면 위가 늘어나는 걸 몰라야 되는데 네. 이 늘어나는 거를 알게 돼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부르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면으로 내장 과민성이 생긴 걸 보면
위산이 분비되는 걸 못 느끼거든요. 우리 장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위산이 분비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속이 쓰린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위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 위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 그대로 위험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위험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도 위험이고요. 보통 위산 분비 억제제, 그리고 위 점막 보호제, 그리고 위장 운동 항진제 같은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면서 좀 경과를 보게 되고요. 간혹 이제 스트레스나 그 감정이 변화가 좀 심하다, 감정 기복이 있다, 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어떤 정서상 원인에 따른 그 내장 과민성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항우울제 같은 약제를 좀 더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우울해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율신경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약을 좀 씁니다. 그렇군요. 근데 종종 왜 이렇게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위경련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경련은 보통 많은 분들이 좀 표현하시는 그 표현인데요. 네. 보통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위가 좀 심하게 수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명치가 심하게 아프고 막 토하고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위경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위경련이라는 말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증상이고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위경련이 도대체 왜 발생을 했느냐? 네.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위경련은 그 가볍게는 기능성 소화불량부터 뭐 담석이나 췌장염, 뭐 충수염, 궤양, 위염, 위암 이런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들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경련이 생긴다면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위염과 위궤양이 위암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죠. 네, 요즘에는 다들 위암이 워낙 유병률이 높으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긴 하는데요. 뭐 위암이라는 것은 일단 그 위에 생긴 모든 암을 지칭하고요.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위험 인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고 그 뒤에 장상피 화생을 일으키고 그 뒤에 이제 이형성증을 일으킨 다음에 위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감염이 안 된 분들보다 감염이 된 분들이 한 3배에서 6배 정도 위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뭐 한국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짠 음식 네, 굉장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예, 너무 좋아하죠. 맵고 네. 짜고. 예. 저도 잘 못 고치는데. 네. 근데 뭐 그 짜게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위험 발생 확률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담배 피는 거. 네. 네. 담배 피는 것도 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한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 중에 위암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조기에 발견한 위암은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그러죠. 네네, 그 조기 위암 중에서는 그 점막에 국한돼 있고 2cm 정도보다 작고 분화도가 좋은 암은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내시경 시술이 있는데요.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왼쪽에 위 그림을 보면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병변이고요. 네. 그 병변 주위에다가 어떻게 경계를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서 표시를 한 다음에 바깥쪽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병변 자체를 깊게 파내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위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현대 사회가 워낙 바쁜 사회라 그 위장을 관리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네. 한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2년 주기로 꼭 내시경을 받으라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위험군은 1년 단위로 내시경을 받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흡연이라든지 네. 음주 이런 것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커피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커피 줄이셔야죠. 네. 커피 줄이셔야죠. 네. 커피 줄이고 또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좀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네. 또 채소 같은 거 네. 꼭 많이 드시고요. 가장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네. 아무래도 위장을 편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병훈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소화 불량이라는 거 단순히 좀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만 여겨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성장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또 구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거 있죠. 속이 불편하고 쓰릴 때는 괜찮아지겠지 방치하지 말고 네.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